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 일제히 지금 트럼프 관세의 우려를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 비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 할 때마다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다 별 수 없구나, 진짜 장사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나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일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76,00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고, 근데 그 변동성이 계속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위기 관리가 필요한 구간인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4월 2일에 이제 관세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당일에는 한 88,00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이제 10% 보편 관세 얘기 나올 때까지 분위기 좋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84,000달러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74,000달러를 한번 찍고 반등을 잠깐 했다가 81,000달러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6,000달러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좀 재밌는 것이 처음에 이제 관세 이슈가 있어서 목요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금요일까지만 보면 비트코인이 더 아웃퍼폼했어요. 덜 떨어졌습니다. 예. 나스닥이 훨씬 한 5% 이상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제자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하락폭이 비트코인이 2%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디커플링은 디커플링인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에는 덜 떨어졌다, 지난주까지는 덜 떨어졌다 했는데 이번 주는 더 떨어진 약간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디커플링 얘기를 하셔서 궁금한 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막 주식시장 하루에 지수가 6%씩 폭락하고 이런 그렇죠. 거에 비하면 네. 사실 이 정도면 나름 선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일단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사실 지수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이 훨씬 사실 업사이드는 높은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수 투자를 하셔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관세가 대규모 불확실성을 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금도 가격이 떨어졌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 하락의 속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펀더멘탈이 없는 말하자면 상품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전반적인 유동성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라든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명확한 펀더멘탈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많이 매기면 관세는 더군다나 이익 기반이 아니라 매출 기반으로 이제 사실 부과가 되는 세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그 너무 명확한 손해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사실 초반에 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관세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또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좀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뭘 봐야 될 것 같냐면 지금 여러 가지의 이제 하락하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제 10년물 국채라든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사실 원래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 또 한층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편리한 나라인 게 하락이 크면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올립니다. 그쵸. 과거에 보면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관세가 물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상방으로 자극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준도 이제 한 차례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 뒤에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 인사 발언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 불확실성이 좀 끝나야지 우리가 뭐 금리 접근을 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직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 그 자체의 이슈보다는 관세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가령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나스닥은 회복이 되지만 비트코인은 또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이 정도로 빠지면 사실 금리도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아마 트럼프 정부도. 근데 지금 다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돌려서 말했을 때 지금 시장의 위기가 과거의 위기와는 좀 다르다. 이번에는 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같이 가져가면서 지금 경제 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사실 연준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민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찍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유동성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유동성이 막히는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조금 불투명한 전망을 좀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뭐 $10,00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제 워낙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 10년 이상 가격이 계속 올라왔지만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좀 못 믿을 자산이기도 해요. 여전히 이게 도저히 뭐 무슨 가치가 있나? 그렇죠.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시세 차익을 쫓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은 항상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그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작년부터 많은 그 상승 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었던 지금 현물 ETF 쪽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명확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 2주 사이를 보면 장이 좋든 안 좋든 가격이 그러니까 그 유입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유출이 많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일단 이제 마진콜 같은 게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트코인은 엄청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넣었을 거거든요. 그럼 빨리 유동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아마 움직임이 있어서 일단 ETF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불안 요소고 두 번째는 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이 생태계 안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담보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통 빌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 대출했던 요 시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 계약이 청산이 돼요. 이게 연쇄 하락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려갈 때 훅 내려갈 수 있는 게 그러네.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하락장에는 그쵸. 그래서 딥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뭐 $10,000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10,000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설명이 좀 되는 것 같네요. 현물 쪽으로 이제 유동성 유입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마진콜 같은 거죠. 계속 하락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의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알트코인 쪽도 분위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이더리움이 지금 보니까 뭐 $1,500를 하회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거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게 거의 한 3년 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올랐던 거를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고 역사가 길기 때문에 또 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딱히 시세 차익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최근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아무래도 그 이익 기반에서 사실 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주가 되는 업계다 보니까 이게 그 뭐랄까 놀리는 이더리움 왜 이렇게 못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리는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는 되었군요. 약간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좀 이어보면 지금 가격이 한 1,5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 정도 더 떨어져서 한 1,200불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 사이에 한 3.5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되는 것으로 지금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집계가 되는데 사실 이제 안 보이는 집계가 안 되는 물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좀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격이 한 번에 이제 한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연쇄청산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깊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주변에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알트코인은 지금 지금 물리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투자 방송을 하면서 절대라는 표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 이유가 있을 테니까 뭐 연쇄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반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리스크 큰 것들 쉽게 접근하지 않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가 되네요. 리플, XRP는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호재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고요. 그렇죠. 그 SEC와의 대규모 소송전이 이제 SEC가 소송 포기하면서 예. 사실 이게 대형 호재였는데 그 이후에 호재가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는 ETF 호재인데 XRP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올해 이제 현물 ETF가 되지 않겠냐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런 얘기인데 사실 조금 시장에서 회의론이 큰 것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거의 재미를 못 봤거든요. 네. 현물 ETF가 됐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까 조롱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순서가 있는데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리플 솔라나에 돈이 들어올 것이냐 그렇구나.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이게 좀 미묘한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보다는 금융사들이 조금 뭐랄까 이 보유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아무래도 그 BM 자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리테일보다는 금융사들끼리 리플을 좀 보유를 하고 약간 이런 데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고 또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1대1로 이더리움 ETF가 이랬으니까 리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어쨌든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이 좋아진다면 ETF 효과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렇게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플까지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보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호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결국 유동성이 들어와야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분위기네요. SEC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규제 논의를 위한 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호재성 이슈들이 좀 들려올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규제 사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SEC가 지금 걸고 있었던 소송을 거의 다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던 가사 상태에 있었던 코인들이 지금 조금 이제 되살아난 상태인데 예.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SEC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이고 그렇죠. 규제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 보호를 내팽겨치고 코인을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좀 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듣는다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한 시장이기 때문에 SEC에서 나오는 어떤 소재로 가격이 반등하거나 이럴 모멘텀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다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이제 개별적인 호재를 좀 보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그 유동성이라는 우려가 계속 이렇게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는 또 관세가 있는 거죠. 관세와 유동성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XRP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다음 문제인
유동성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리한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좀 보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또 이제 신정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 어제 기준으로 날짜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6월 3일로 확정이 됐고 그날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서 대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한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 2개월여 동안 굉장히 그 빠른 그 정책 토론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가상화폐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국회에 가 보면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꼴로 가상화폐 관련, 그 암호화폐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같은 게 이제 국회의원들 주최로 열립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동안 이게 좀 불합리한 규제, 이해 안 가는. 미국은 ETF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 자리에서 몇 차례 출연하면서 이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개당 한 개당 1달러의 가치를 그렇죠. 가지는 코인인데 예. 그 코인을 사실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좋아 수출이지 거의 상대방 통화의 그 입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의 일종의 통화 공격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방어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빠르면 하반기에 굉장히 리테일 단, 우리 그냥 보통 소매 결제 단으로도 네. 지금 보면 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서 달러 결제 아주 그 능숙하게 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똑같은 건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원화가 설 자리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걸 수비하는 방안이 하나가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꼭 했으면 좋겠는 것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외국 거래소로 나가서 사실 유출되는 외화 반출되는 그 금액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나는 일이냐면 한국에 파생 상품 코인 거래소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그거를 개인 사기업에 허용해주지 말고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서 국영 비슷하게 만들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외화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방송도 많이 하고 서학개미 분들이 많아진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렇게 또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원화의 약세는 계속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뭐 이제 1,400원대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강력함을 더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높은 환율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방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차기 정부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